이제 서민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반기문 턱받이 이게 지금 검색어 1, 2, 3, 4 그 순위에서 거의 내려오질 않고 있는 상태예요. 왜 정치인들은 때만 되면 그렇게 시장에 가고 양로원에 가고 그러는지 그 서민 행보의 숨은 뜻에 대해서 이태광 교수의 날카로운 지적을 들어봅니다. 이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뭐 하나의 계기입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 얘기는. 그렇죠. 공항철도 타는데 10,000원짜리 2장을 함께 넣었다. 네. 할머님 죽을 떠드리는데 턱받이는 자기가 했다. 네. 뭐 이런 등등이 지금 막 화제가 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다 일종의 이제 서민 행보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업데이트된 그 또 해프닝이 또 있죠. 또 있어요? 퇴주잔. 퇴주잔? 네. 가서 이제 제를 올리는데 퇴주잔을 무덤에다 뿌리든지 아니면 일단 그 제사상에 올려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잔 따른 거를 말이죠. 네, 이게 보통 첫 번째 잔 따르면 향 위에 3바퀴 정도 돌리고 무덤에 뿌리거나 네, 이렇게 뭐 하죠. 3바퀴 돌리는 거는 이제 집안 따라 다른데 뭐 제가 또 우리 집안에 또 그런 전통 있는 유교 집안이다 보니까 많이 당해봤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 술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이제 드시는 네. 그런 해프닝을 연출해가지고 이제는 뭐 비난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이제 즐거움을 주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느냐. 다음 근데 뭐 해프닝이 또 뭘까? 퇴주자는 서민 행보랑은 조금 거리가 네, 그렇죠. 있으니까 그건 빼놓고. 근데 여하튼 뭐 이 기본적으로 이제 반 총장이 귀국하신 뒤에 보여준 여러 가지 그 행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민 행보라 부를 수 있고요. 그렇죠. 들어오는 당일날 이제 아예 대놓고 그냥 그런 수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서민 행보를 할 것이다 그랬고 지하철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하니 많이 그거가 그렇죠. 좀 논란이 한참 됐죠.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특정한 정치인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서민 행보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좀 선입견 같은 게 우리에게 있는 것 같고요. 누구나 다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며칠 전이죠. 조금 그런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문재인 의원과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와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 둘 다 이제 전직이신데 이 두 분이 또 이제 논쟁을 벌였죠. 누가 더 서민적이냐. 아, 맞아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전혀 이제 서민적이지 않다. 라고 비판했죠. 서민 행보를 했다. 네. 그래서 위선적이다. 뭐 이런 어떤 논리를 구사하셨는데 그러니까 반 전 사무총장의 또 반응이 또 재밌었어요. 네. 사실 알고 보면 나야말로 진짜 서민 출신이다. 그리고 나야말로 이제 그래 서민 출신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관장하는 그런 유엔 사무총장까지 간 사람이다. 서민의 어떤 그런 영웅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또는 어떤 정치인이 더 훌륭한가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이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다. 네. 뭐 이제 계룡남 신화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다. 한국 사회 헬조선이다. 또는 뭐 흑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도 결국은 서민이 성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이런 것이 더 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온 경제성장 모델이 바로 그런 서민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해가지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인데.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 신화의 가장 기본적인 스토리 구조죠. 예. 근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그대로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자산으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을 봤을 때는. 내가 성공 신화의 상징이다. 그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자신감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결국 이제 서민들도 성공하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약간 저는 이제 기류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일단 두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는데 첫째, 서민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뻑하면 이렇게 서민을 호출하죠. 뭐 지금 그 가장 제가 볼 때는 서민을 많이 호출했던 분 한 분이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고 계시는 저분이고 대구 서문시장을 자주 방문하셨고 뭐 그 이전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서민 행보를 많이 하신 대통령은 또 유명하죠. 자갈치 시장 뻑하면 시장에 가고 뭐 가장 중요한 게 뭐 못난이 국밥 그죠? 뭐 국밥을 드시는 그런 못난 얼굴을 연출해 가지고 욕쟁이 할머니가 욕 들어먹고 뭐 이런 그 컨셉 광고를 또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뭔가 이제 70년대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서민이라는 그 서민은 분명히 말하면 농촌에서 도시로 이중한 그죠 도시 빈민이라든가 아니면 또 저소득 노동자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아니면 힘겹게 살아가는 그죠 그 시장 전통 시장에서 네. 생계를 유지해갔던 그런 분들을 지칭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이라는 그런 전통 시장이 아니거든요. 전통 시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가서 보시면 거기서 뭐 대부분 뭐 판매하시는 것들은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 수입품들이고요. 심지어는 지금 뭐 달걀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네. 판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제 한국이 어떤 제조업으로서 그런 물품을 공급하는 그런 산업 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고부가치 산업으로 많이 이행을 했고 그리고 또 인구 거주의 어떤 비율들도 도시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어떤 비율상으로는 낮지만 그런 여러 가지 소득 수준 이런 걸 봤을 때 절대적으로 도시 중심의 어떤 생활 구조를 예. 우리가 갖게 됐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서민이라고 불렀을 때 그 서민이랑 이 대상들은 굉장히 애매해진다는 거죠. 누가 도대체 서민이냐라는 그 물음이 가는 거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서민들은 실질적으로 이 정치 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르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제대로 재현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지만 투표할 시간이 없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주로 대표적인 현재 우리의 계층 구조에서의 서민은 비정규직, 그렇죠. 저소득 근로자,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네. 이런 분들 아닙니까? 대부분은 이제 몰락한 중산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중산층의 꿈이 사라진 예. 중산층들. 예.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중산층으로 불려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꿈을 상실한 중산층. 다시 말해 신분 상승 또는 경제적으로 어떤 나은 삶을 살 어떤 꿈들이 박탈된 사람들. 성공 신화가 깨진. 네. 이런 사람들을 서민이라 부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자기들을 서민이라 부르긴 부르지만 서민으로서 자기들을 정체성화하고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럼 본인들은 이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중간계급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우리가 좀 더 이제 나은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제적인 어떤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걸로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제는. 그럼요. 일반적으로 더 나은 삶에 대한 개념들이 과거는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 예를 들어서 평수 넓은 아파트로 간다든가 예. 더 큰 자동차를 소유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방식으로 양적인 어떤 성장들을 자기들의 어떤 그 더 나은 삶의 지표로 삼았다면 지금 대부분의 이른바 서민으로 대상화되는 그런 분들도 그렇게 삶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들이 한국 사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예. 왜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지. 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젊은 세대들이라든가 유권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예. 한국 사회가 고도성장의 시대로 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사실 다시 한번 제가 2012년으로 상기해보라고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네. 대선 때 화두였죠. 유권자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고도성장 사회로 갈 수 없다. 우리가 그런 뭐 서민에서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이 다시 뭐 이 잘 사는 부자가 되고 이런 식의 어떤 꿈들 모두 부자 되세요라는 그런 꿈들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2012년 유권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성공 신화의 시대는 아니다. 그렇죠. 이제는 경제 민주화의 시대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성장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못 살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제대로 분배가 잘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상들이 특정한 어떤 계급, 특정한 어떤 계층들의 어떤 그 독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유권자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슈가 중심이 됐던 거고 어떻게 보면 참 지금 와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지만 저분이 가져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돌아오셔가지고 보였던 서민 행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그런 정치인의 행태를 과거의 성공 신화 같은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스갯거리가 되는 것이고 예. 이런 그 행태들, 해프닝들은 제가 볼 때 앞으로 분명히 지금 뭐 대선이 곧 이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서시는 정치인들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기문, 박근혜, 이명박 지금 세 사람만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야당 대선 후보들도 그렇죠. 선거 때마다 항상 시장 가고 이른바 서민 행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권 후보들이 시설에 가서 양로원에 가서 뭐 목욕시켜 드리기도 하고 뭐 다 가잖아요. 장애인 시설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이제 좀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인데 물론 정치인들이 더 낮은 곳으로 가서 빛이 비치지 않는 그죠? 어두운 곳들을 밝힌다 이런 어떤 취지들은 상당히 뭐 훌륭하다 봅니다. 하지만 예. 제가 볼 때 유권자들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식상해할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런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결국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한국의 정치 체제가 뭔가 엘리트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서민 행보가 엘리트주의의 반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민 행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 본인들은 서민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 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온다는 개념이죠. 예. 정치가. 예.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를 저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반성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아무런 의심 없이 인준하고 있는 이 정치체에 대한 생각들.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전문가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전문가가 누구냐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전문가가 결국은 엘리트를 말하는 것이죠. 예. 정치적으로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인데 이런 원리 원칙은 정말 훌륭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유행했던 카툰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과 이제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유행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를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이 리버럴들의 어떤 그런 카툰이었죠.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항공기 내에서 어떤 승객이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장이 지금 승객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 이 기장이 승객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기장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승객 중에 대표를 한 명 뽑아가지고 기장을 바꾸자. 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것을 이제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던 그런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으로 이렇게 이제 카툰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상당히 승객 대표가 기장이 되면 비행기를 운항할 수 있나요? 없죠. 못하죠.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자유민주주의적인 어떤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트 또는 훈련받은 정치인들이 이걸 해야 된다라는 어떤 자명한 사실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카툰은 물론 훌륭하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전문가가 기장이 아닌 사람이 이 비행기를 몬다는 것은 이 비행기를 제대로 모르겠느냐. 착륙을 제대로 하겠느냐. 네. 또 비행을 제대로 하겠느냐. 당연히 못하죠. 당연히 그러한 어떤 방식들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방식들로 뭔가 이렇게 가버먼트 또는 가버넌스를 구성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훌륭한 엘리트들이 선출돼가지고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서 이걸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렇지 않고 포퓰리즘에 의해서 비전문가들이 당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악순환되는 건데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결국은 그 자리에 가서 했던 일이 뭔가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시면 아시겠죠. 예. 그분들 다 전문가들이에요. 훌륭하신 최고의 분들이죠. 전문가들이죠. 근데 그분들에게 누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성만 가지고 그것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카툰은 제가 볼 때 약간 과장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라는 것은 비행기를 모는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치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비행기 안에 표를 구입해 들어가 가지고 타고 A에서 B로 이동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과 직접적 관련되어 있는 네. 내 삶을 관장하는 나의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방식이 바로 정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것인데 결국 나의 의견을 주장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그런 권리를 가지고서 보편적인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정치예요. 이것은 그렇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갖춰야 되는 덕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이 사실 정치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가로 한다. 마땅히 훌륭한 정치가로 한다면 이런 시민 의식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시민들의 정치적인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서민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대표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을 맡겨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서고 제가 그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방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상당히 알겠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정치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 그렇죠. 국민과 이른바 서민 한 명 한 명이 다 정치의 주체다라는 관점을 갖으면 지금 이제 정치인들이 시장 가서요 하는 행동도 보면요. 요즘 힘드시죠? 그러면 뭐가 힘들고 말을 그렇습니다. 해요. 그러면 그거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보통. 이제는 그런 정치인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치는-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그분들의 의견들을 정치화할 수 있는 방식들을 좀 찾아내는 그런 참신한 정치인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의미로 보면 토크 콘서트 같은 식으로 그렇죠. 이제는 이제 지역에서도 청년들이나 뭐나 만나서 그들에게 말할 권리를 주고 네. 마이크를 건네주고 그렇습니다. 그들 속에 한 명으로 정치인이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뭐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은 보이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광화문의 촛불 집회의 모습이었죠.
만민공동체가 또 그런 최근에 거고. 촛불 집회의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누구나 나와서 발언을 하고 그 발언들 들어보시면 굉장히 어떠한 정치인들보다도 훌륭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안에 핵심들이 담겨져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세련된 정치적 언어로 만들어내는 건 정치인들의 몫인 거죠. 예. 그런 것을 잘 해낼 때 그 정치인들이 전문적인 정치인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 분담의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분명히 대의민주주의였던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대의민주주의는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직접 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없다면 예.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서민 행보를 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정치적 주체의 일원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어깨를 곁는 것, 그런 행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쭉 이야기하다가 제가 간만에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 시설에 가서 뭐 목욕 봉사라든지 네. 양로원을 찾아가서 외로운 할머님들 좀 인사한다든지 이걸 전부 싸잡아서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 자체를 비판한다기보다는 그렇죠. 그것만 하는 행위. 예. 사실 그런 분들은 평소에는 숨겨져 있다가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면 보이잖아요. 그래도 정치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환기합시다. 이런 의미는 좀 있다고 보니까 당연히 그런 건 해야죠. 그냥 시장 가는 거하고는 좀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갑자기 들어서 요건 좀 덧붙여두고 싶네요. 네. 다만 서민 행보 그것의 기본 발상이 서민과 엘리트의 이분법. 나는 엘리트. 내가 너희들을 이끄는 리더다. 여기서 출발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건 벗어납시다. 네. 그래야지만 참신한 정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큰 정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화비평가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였습니다. 출해가지고 이제는 뭐 비난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이제 즐거움을 주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느냐. 다음 해프닝은 또 뭘까? 퇴주자는 서민 행보랑은 조금 거리가 네, 그렇죠. 있으니까 그건 빼놓고. 근데 여하튼 뭐 이 기본적으로 이제 반 총장이 귀국하신 뒤에 보여준 여러 가지 그 행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민 행보라 부를 수 있고요. 그렇죠. 주로는 당일날 이제 아예 대놓고 그냥 그런 수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서민 행보를 할 것이다 그랬고,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하니 많이 그래가 좀 논란이 한참 됐죠.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특정한 정치인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서민 행보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좀 선입견 같은 게 우리에게 있는 것 같고요. 누구나 다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며칠 전이죠. 조금 그런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문재인 의원과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와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 둘 다 이제 전직이신데 이 두 분이 또 이제 논쟁을 벌였죠. 누가 더 서민적이냐. 아, 맞아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전혀 이제 서민적이지 않다. 라고 비판했죠. 서민 행보를 했다. 네. 그래서 위선적이다. 뭐 이런 어떤 논리를 구사하셨는데 그러니까 반 전 사무총장의 또 반응이 또 재밌었어요. 네. 사실 알고 보면 나야말로 진짜 서민 출신이다. 그리고 나야 성공하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약간 저는 이제 기류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일단 두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는데 첫째 서민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뻑하면 이렇게 서민을 호출하죠. 뭐 지금 그 가장 제가 볼 때는 서민을 많이 호출했던 분 한 분이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고 계시는 저분이고 대구 서문시장을 자주 방문하셨고 뭐 그 이전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서민 행보를 많이 하신 대통령은 또 유명하죠. 자갈치 시장 뻑하면 시장에 가고 뭐 가장 중요한 게 뭐 못난이 국밥 그죠? 뭐 국밥을 드시는 그런 못난 얼굴을 연출해 가지고 욕쟁이 할머니가 욕 들어먹고 뭐 이런 그 컨셉 광고를 또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뭔가 이제 70년대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서민이라는 그 서민은 분명히 말하면 농촌에서 도시로 이중한 그죠? 도시 빈민이라든가 아니면 또 저소득 노동자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아니면 힘겹게 살아가는 거죠. 그 시장, 전통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해갔던 그런 분들을 지칭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이라는 그런 전통시장이 아니거든요. 전통시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가서 보시면 거기서 뭐 대부분 뭐 판매하시는 것들은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 수입품들이고요. 심지어는 지금 뭐 달걀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판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제 한국이 어떤 제조업으로서 그런 물품을 공급하는 그런 산업 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고부가치 산업으로 많이 이행을 했고, 그리고 또 인구 거주 어떤 비율들도 도시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어떤 비율상으로는 낮지만 그런 여러 가지 소득 수준 이런 걸 봤을 때 절대적으로 도시 중심의 어떤 생활 구조를 예. 우리가 갖게 됐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서민이라고 불렀을 때 그 서민이랑 이 대상들은 굉장히 애매해진다는 거죠. 누가 도대체 서민이냐라는 그 물음이 가는 거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서민들은 실질적으로 이 정치 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르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제대로 재현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지만 투표할 시간이 없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주로 대표적인 현재 우리의 계층 구조에서의 서민은 비정규직, 그렇죠. 저소득 근로자,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네. 이런 분들 아닙니까? 대부분은 이제 몰락한 중산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중산층의 꿈이 사라진 예. 중산층들. 예.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중산층으로 불려왔었거든요. 이제 서민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반기문 턱받이 이게 지금 검색어 1, 2, 3, 4 그 순위에서 거의 내려오질 않고 있는 상태예요. 왜 정치인들은 때만 되면 그렇게 시장에 가고 양로원에 가고 그러는지 그 서민 행보의 숨은 뜻에 대해서 이태광 교수의 날카로운 지적을 들어봅니다. 이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뭐 하나의 계기입니다. 반기문 전 네. 사무총장 얘기는 그렇죠. 공항철도 타는데 10,000원짜리 2장을 함께 넣었다. 네. 할머님 죽을 떠드리는데 턱받이는 자기가 했다. 네. 뭐 이런 등등이 지금 막 화제가 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다 일종의 이제 서민 행보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업데이트된 그 또 해프닝이 또 있죠. 또 있어요? 퇴주잔. 퇴주잔. 네. 가서 이제 재를 올리는데 퇴주잔을 무덤에다 뿌리든지 아니면 일단 그 제사상에 올려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상당히 잔 따른 거를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첫 번째 잔 따르면 향 위에 3바퀴 정도 돌리고 무덤에 뿌리거나 네, 이렇게 뭐 하죠. 세 바퀴 돌리는 거는 이제 집안 따라 다른데 아. 뭐 제가 또 우리 집안에 또 그런 전통 있는 유교 집안이다 보니까 많이 당해봤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 술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이제 드시는 네, 네. 그런 해프닝을 말로 이제 그래 서민 출신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관장하는 그런 유엔 사무총장까지 간 사람이다. 서민의 어떤 그런 영웅이다. 뭐 이런 예.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예.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또는 어떤 정치인이 더 훌륭한가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이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다. 예. 뭐 이제 계룡남 신화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다. 한국 사회 헬조선이다. 또는 뭐 흑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도 결국은 서민이 성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이런 것이 더 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온 경제성장 모델이 바로 그런 서민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해가지고 예, 예.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인데.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 신화의 가장 기본적인 스토리 구조죠. 예, 예. 근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그대로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자산으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을 봤을 때는. 내가 성공 신화의 상징이다. 그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자신감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결국 이제 서민들도